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 올해 71살입니다. 이 낡은 기와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머니가 심으신 감나무가 있고 다른 한켠에는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평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50년이 넘도록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집처럼 저 역시 변함없이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 삶은 부모님 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7남매였는데 큰오빠부터 막내 동생까지 모두들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둘 대학 진학을 이유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순애는 딸이니까 집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25살 때 혼담이 몇 번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지병이 심해지면서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더니 어느새 30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효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요즘 보기 드문 착한 딸이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생은 뒤로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저마다의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명절이면 친정에 나와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고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어주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순애야, 너도 이제 시집 갈 때 되지 않았니? 라고 물을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친구들은 이제 손주를 돌보며 여행을 다니고 웃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부모님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혈압을 재어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형제들은 명절에만 찾아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잠시 얼굴을 내밀곤 하죠. 큰오빠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했고 둘째 오빠는 의사가 되어 자신만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서울에서 각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올 때마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부모님이 내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신다라며 가볍게 말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날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오빠가 말했어요. 순애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손에 든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내 고생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려는 것 같아서였어요. 그저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 속에서 제 청춘은 흘러갔습니다. 20살에 제가 꿈꿔왔던 것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평범한 행복,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소소한 기쁨들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선택이었고 제 운명이었다고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믿었고 저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면 밤새 간병을 했고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는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희생한 시간들이, 포기한 꿈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도 될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급히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 순애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도 부모님을 모시며 이 집을 지키며 제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건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11월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저도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손을 잡으셨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순애야, 너 어릴 때 참말을 잘 들었지?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제 갈 길 찾아 나갔는데 너만 여기 남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엄마, 괜찮으시다가 그러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12월 마지막 주, 어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요. 빨리 오세요. 형제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큰 오빠는 회사 일이 있다며 하루만 머물겠다고 했고, 둘째 오빠는 병원 사정으로 당장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막내 동생만 일찍 와서 며칠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약해지더니 그대로 멈췄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막내 동생이 깨어났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4년을 사신 어머니의 길고 긴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래 사신 동네라 아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어머님이 복이 많으셨다, 딸이 끝까지 효도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잘한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요. 형제들은 상주로서 바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걸요. 큰 오빠는 휴대폰으로 계속 회사 일을 보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느라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생들도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줄곧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잘 가세요. 아버지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영정 속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고 계셨는데 왠지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건 나였다고. 어머니도 아실 거야. 형제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 건 저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공허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바친 제 세월이 이제 끝나버린 듯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50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인 장례식 둘째 날, 형제들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큰오빠가 둘째 오빠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남은 걸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봐야겠어.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영전 바로 옆에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싶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져서 밖으로 나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어차피 얘기해야 할 건데 오늘 미리 정리하자. 무슨 일을 정리한다는 건지 물어보니 부모님 재산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나눠야 할 일이니까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라니. 하지만 형제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내일 장례 끝나고 한번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하자. 큰오빠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부할 힘도 없었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났지만 형제들이 한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섭섭함과 분노가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갈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걸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우리 형제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문객들로 붐비던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아 을씨년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상 위에 홀로 남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큰 오빠가 서류 가방에서 통장들과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차례로 늘어놓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명의의 통장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몇 장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조사해뒀어. 큰 오빠는 마치 업무 회의를 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이 대략 10억 정도고 상가 건물 시세가 50억 정도야. 숫자를 말할 때마다 둘째 오빠와 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이렇게 숫자로 계산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 돈 한 푼 한 푼이
어머니의 절약과 인내로 모인 것이었는데 형제들은 그저 나누어야 할 몫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눌까? 큰오빠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책임도 크고 할 일도 많잖아. 상가 건물은 내가 맡는 게 맞겠어. 그러면서 상가 관련 서류를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둘째 오빠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형,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상가가 제일 값 나가는 건데. 하지만 큰오빠는 단호했어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 병원비도 제일 많이 대고 이런저런 돈 드는 일도 다 처리했잖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돈으로 낸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듯해서요. 그렇다면 옆에서 50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저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간병한 날들, 끼니를 걸으면서도 부모님 약값을 마련한 일들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형제들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럼 나는 예금을 맡겠다고 했고, 동생들도 각자 몫을 주장했어요. 마치 케이크를 나누는 것처럼 부모님의 평생 재산이 순식간에 분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오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는 이 집을 가져라.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듯한 말투였어요.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게 맞잖아. 아버지도 계시고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할 거 아냐.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가치 있는 상가와 현금을 나누어 가지고 저에게는 낡은 시골집만 떠넘기는 것이었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모시는 것도 내가 계속 맡아야겠어. 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 서울에 있어서 어렵고 너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둘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순애야.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잘 모셨잖아. 앞으로도 부탁한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도 나름 의미가 있잖아.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추억의 장소니까. 누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현금을 가져가려고 눈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고 값어치 없는 건 너 혼자 감당해라라는 뜻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들이었거든요. 제 평생의 희생과 헌신이 낡은 집 한 채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는? 제가 간신히 물어봤어요. 형제들은 잠깐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큰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달 조금씩 보탤게. 하지만 주로 내가 맡아야겠지. 내가 아버지랑 함께 살 테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고 부양 책임은 저 혼자 떠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럼 나는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둘째 오빠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 나 서울 올라가야 해. 내일 수술이 있거든.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바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큰 오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부탁한다. 우리는 서울에서 돈 벌어서 보탤 테니까. 그러면서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당분간 쓸 돈이야. 형제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몫으로 남겨진 시골집 등기부등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조차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공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용돈 몇 푼으로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억울한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 순간에는 맞서 싸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평생 여기서 엄마 아버지를 모신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왠지 서운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하면서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요. 형제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간 그날 밤, 저는 홀로 시골집에 들어섰습니다. 마당 입구부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살아온 집인데도 마치 처음 와보는 곳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집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스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정겨운 소리였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웠어요. 마당에 놓인 어머니의 고무신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 신을 신으실 분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마루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벽지는 오래되어 곳곳이 뜯어져 나갔고 문풍지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값어치 없는 집이라며 손사래를 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이토록 하찮은 것이었나? 거실에 앉아 집 안을 둘러보니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말이 제 눈을 흐리게 한 걸까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때가 앉은 개수대, 손때 묻은 밥솥, 조금 남은 간장이 든 종지까지 모든 게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에는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어머니와 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찻잔, 손때 묻은 베개, 오래된 사진첩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우리 가족의 옛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사진들. 그 시절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돈 앞에서 형제가 남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름달을 좋아하셨어요. 달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곤 하셨죠. 오늘 밤에도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억울함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내일이면 회사에 출근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자신들의 가정에서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저만 혼자 이 빈집에 남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야 하는 거죠. 큰 오빠가 쥐어준 봉투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몇 장의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이 제 50년 희생의 대가인 건가요? 제가 포기한 결혼, 제가 낳지 못한 아이들, 제가 살지 못한 제 인생을 이 돈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둘째 오빠였어요. 순애야, 오빠 이제 집에 도착했다. 일찍 올라가서 미안하다. 내일 새벽에 수술이 있어서 서둘러야 했거든. 괜찮다면서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 오빠가 덧붙여 얘기했다. 아버지는 어떠시냐?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연락해. 우리가 비용은 대줄 테니까 항상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줘. 또 돈 얘기에 실증이 나서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으면서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애야, 오빠랑 동생들은 다 갔냐? 네. 아까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순애야, 너만 여기 남아서 고생하게 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내가 얼마나 억울할지도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에 핏줄이 도드라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지만 어머니의 향기 같은 따뜻함이 여전히 집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벽장에서 나는 어머니 옷의 냄새, 마루에 베인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그런 것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닐지도 몰라.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 집을 저에게 남겨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형제들과의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손대지 못했던 곳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쓰시던 방은 그대로 둬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도 깨끗이 정리되는 걸 좋아하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명절 때만 입으시던 한복,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블라우스들, 그리고 손때가 묻은 앞치마까지. 모든 옷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이 옷들은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옷은 입을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야. 나 없으면 이웃들 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렴. 그래서 상태가 좋은 옷들은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마루 밑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꺼내는 작업이었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마스크를 하고 작업해야 했어요. 낡은 이불,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오래된 책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마루 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잡동사니려니 했는데 만져보니 나무로 된 작은 상자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끌어내니 정말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 크기의 소박한 상자였는데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니 나무의 결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손수 만든 듯한 투박한 상자였지만 어딘지 정성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함께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순애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순애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거구나.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너에게 이 글을 남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편지를 준비해 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평생을 우리 곁에서 희생하며 살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나갔지만 너만은 끝까지 여기 남아 우리를 돌보아 주었지. 그 마음을 어찌 모를 리 있겠느냐.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형들은 돈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밤잠 설쳐가며 우리를 돌본 내 정성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한 내 사랑을 누가 모르겠느냐.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어머니가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과 함께 있는 땅을 너에게 맡긴다. 단순히 살 곳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너의 삶이 이곳에서 새롭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내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낡은 땅 문서였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용어들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 문서에는 이 집 주변의 넓은 논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면적이었습니다. 이 땅이 다 우리 거였나? 신기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조금씩 모아두신 땅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순애야, 너는 충분히 희생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할 때다. 이 집과 땅이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하늘의 엄마를 불러라. 언제나 내 곁에 있을 테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제 희생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준혜야, 무슨 일이냐?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편지와 땅 문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이걸 여기에 숨겨두었구나. 아버지도 아셨어요?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 준혜에게 특별히 남겨줄 게 있다고. 그런데 나는 어디 숨겨뒀는지는 몰랐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시골집을 떠넘긴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뜻을 담아 제게 남겨주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서러움이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상자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운명의 열쇠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커져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특별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 문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봐도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다고만 하셨어요. 다만 그 땅들이 우리가 평생 농사 지으며 하나씩 모아온 것이라는 설명 정도만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읍사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땅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읍사무소는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출이라 모든 게 신기했어요. 길가의 풍경도 버스에서 만난 사람들도 심지어 읍내의 변화된 모습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별거 아닌 땅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59번 어르신,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이 땅 문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를 받아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역이 그가 다시 한번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불안해서 물었어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곧 개발 예정지입니다. 개발 예정지요? 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발이 되면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면적이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100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100억이요?
정확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알 수 있지만 이 정도 면적의 이 위치라면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최소 1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이라니. 네, 이 지역이 신도시의 핵심 상업지구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떨떨해졌습니다. 형제들이 나누어 가진 예금이나 상가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개발 계획서도 보여드릴까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지도에서 제 땅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빨간 부분이 1단계 개발구역이고 여기가 상업지구 중심부입니다. 어르신 땅이 바로 이 위치에 있어요. 지도를 보니 정말로 제 땅이 개발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꽤 되었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보통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공무원이 뭔가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명의가 최근에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직 통보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으로 제 명의가 된 거였죠. 그럼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 상반기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하반기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별도로 통보해 드릴게요. 저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 값어치 없다며 저에게 떠넘긴 시골 땅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니. 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너무 놀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아셨구나.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어머니는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희생과 정성을 가장 귀한 방식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었어요. 형제들이 탐냈던 상가나 예금보다 훨씬 값진 것을 제게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직 저만을 위해서요. 어머니, 제 마음을 아셨군요. 버스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논밭들이 모두 보물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으니 언젠가 네 엄마 안 아플 때 읍내에서 듣고 온 소식이라고 하더구나. 개발 계획 때문에 땅값이 오를 거라고. 어머니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유산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온 거였어요.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며 값어치 없는 집이라고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니도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시간 있을 때 한 번 내려올 수 있어요? 왜? 아버지 어디 아프신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직접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오빠는 못마땅해 하는 투였지만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연락해서 가능하면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형제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모두 바쁜 시간을 내서 온 것 같아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큰오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올라가야 한다고. 그러게. 나도 병원 일이 있는데 둘째 오빠도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차를 대접하며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땅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형제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시선이었는데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막내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큰오빠가 여전히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를 다 불러 모은 거냐? 이것도 보세요. 저는 읍사무소에서 받아온 개발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오빠가 서류를 집어들어 보더니 그래서? 라고 했어요. 보상금이 100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 큰오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봤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구 중심부로 개발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몇 억이라고 했냐? 큰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략 그 정도래요.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둘째 오빠가 개발 계획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읍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준 거예요. 큰오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그냥 넘겨준 게. 형, 진정해. 둘째 오빠가 말했지만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막내 동생은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벌린 채로요. 그럼 이 땅이 우리가 나누어 가진 것보다 훨씬 값진 거네? 큰오빠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야? 편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오빠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거 정말 확실한 거냐? 네, 확실해요.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될 거래요. 그럴 리가. 둘째 오빠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부동산 쪽 아는 사람 있지? 급히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큰오빠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30분쯤 뒤 그들이 받은 답변은 모두 같았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이네. 큰오빠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막내 동생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저를 무시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형제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순애야, 둘째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다. 막내 동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누나를 너무 무시했어. 큰 오빠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야, 오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생 무시만 당하던 제가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빠.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날 저녁 형제들은 모두 숙연해진 표정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보다 용서를 택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도우며 살아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 단순히 땅이나 돈이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예고한 대로 감정평가가 끝났고 보상금도 지급받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10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과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먼저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내가 좋을 대로 해라. 엄마가 너에게 맡긴 거니까. 저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을 헐어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공사는 석 달 걸렸습니다. 금 간 기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삐걱거리던 마루도 튼튼하게 고쳤어요. 하지만 집의 원래 모습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심었어요. 코스모스, 봉선화, 맨드라미까지. 봄이 되니 온 마당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처럼 집이 환해졌어요. 수리가 끝나자 저는 마을 이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마을 사랑방으로 쓰면 어떨까요? 사랑방이라니?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 행사 때는 모임 장소로도 쓰시고요. 이장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해? 제가 할게요.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지켜가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집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일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화투도 치시고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았습니다. 특히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할머니, 감이 언제 익어요? 아이들이 물어오면 저는 어머니가 그랬듯이 대답해 주었어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는단다. 그때 따서 같이 먹자. 남은 땅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텃밭을 만든 거예요. 각자 작은 구획을 나누어서
채소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했어요. 박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네. 이웃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제들도 가끔 내려와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큰오빠는 마을 회관 수리비를 대주었고, 둘째 오빠는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었어요. 동생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누나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 막내 동생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니? 우리 서연아?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찼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감나무의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그 나무에서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감을 따서 마을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어머니 감이 이렇게 달았나? 한 할머니가 감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신 나무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었네요. 새로운 삶이었어요. 영정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제 삶 자체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더 큰 보물이었고요. 이제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웃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머니 흉상을 작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앞에 꽃을 심어두었는데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드려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곳 생겼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산을 다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해질 무렵이면 저는 마당에 나와 앉아 있곤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와 함께 보던 노을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볼을 스치는데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